SJ그룹의 전략기획본부는 건물의 45층 구룸과 맞닿은 곳에 위치해 있었다. 통유리창 밖으로는 서울의 심장부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사무실 내부는 최고급 자재로 마감되어 차가운 위엄을 뽐냈다. 이곳은 SJ그룹의 두뇌이자 심장이었다. 회사의 미래를 설계하고 수조 원 규모의 M&A를 결정하는 엘리트 중의 엘리트만이 발을 들일 수 있는 곳. 공기 중에는 값비싼 커피 향과 옅은 종이 냄새, 그리고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다. 한유진은 그 공간 속에서 유일하게 색이 바랜 존재였다. 그녀의 검은색 정장은 여러 번의 드라이클리닝으로 가장자리가 미세하게 닳아 있었고 굽이 낮은 구두는 조심스럽게 닦았음에도 세월의 흔적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이곳에 누구보다도 일찍 출근해서 가장 늦게 퇴근했지만 그녀의 존재를 제대로 인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녀는 인턴 한유진이 아니라 그냥 인턴 혹은 거기 얘로 불렸다. 그녀의 임무는 회사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실의 음료를 채우고 복사기가 막히면 해결하고 팀원들의 온갖 자질구레한 심부름을 처리하는 것이었다. 인턴이고 당장 복사해와. 양면으로 20부, 5분 안에. 김민석 팀장이 서류 뭉치를 책상 위로 던지듯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명령과 경멸이 자연스럽게 배어 있었다. 그는 한유진을 마치 살아있는 사무용품처럼 대했다. 네, 팀장님. 유진은 조용히 대답하며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지난 2달 동안 그녀는 감정을 지우는 법을 완벽하게 터득했다. 분노, 슬픔, 억울함. 이런 감정들은 이곳에서 생존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약점으로 잡혀 더 큰 괴롭힘의 빌미가 될 뿐이었다. 복사실로 향하는 그녀의 등 뒤로 동료들의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제2의 아직도 버티고 있네. 보통 저쯤 되면 울면서 뛰쳐나가던데. 독한 건지 둔한 건지. 하긴 지방대 출신의 흑수저가 저런 스펙으로 SA의 인턴이라도 하는 게 어디야. 기적이지. 그들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날아와 유진의 등에 박혔지만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이런 말들에 익숙해져야만 했다. 익숙해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어떻게든 6개월의 인턴 기간을 무사히 마치고 아주 희박한 가능성이지만 정규직 전환의 기회를 잡는 것이었다. 그것만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절망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처럼 보였다. 복사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사무실의 분위기는 이전보다 훨씬 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자신의 모니터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폭풍의 눈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였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는 전략기획본부의 실질적인 지배자 박도준 상무가 있었다. 박도준은 40 초반의 나이에 상무의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뛰어난 두뇌와 카리스마, 그리고 목표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잔혹함으로 유명했다. 그가 사무실에 들어서자 공기의 밀도 자체가 바뀌는 것 같았다.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그의 몸에서는 권위와 오만함이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그는 사무실을 한번 쓱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직원들은 어깨를 움츠렸다. 그의 시선이 잠시, 아주 잠시 한유진에게 머물렀다가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듯 곧바로 거두어졌다. 그에게 한유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와도 같았다. 김 팀장 오후에 있을 드림테크 인수 관련 보고서 최종본 가지고 와. 박도준의 낮은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렸다. 네, 상무님,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민석 팀장이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두꺼운 보고서를 들고 그의 방으로 따라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 사무실의 직원들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유진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다시 서류 정리를 시작했다. 그녀의 책상은 사무실 구석 창고나 다름없는 공간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다. 자신만의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였다.
그녀는 조용히 그림자처럼 자신의 일을 처리했다. 그것이 그녀가 이곳에서 배운 생존 방식이었다. 몇 시간이 흘렀다. 점심시간이 지났지만 드림테크 인수건 때문에 팀 전체가 비상체제에 돌입한 상태였다. 누구도 자리를 뜰 생각을 하지 못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키보드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다. 그때 박도준 상무의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그의 고함 소리가 복도를 쩌렁쩌렁 울렸다. 이게 보고서라고 쓴 거야. 이 따위 걸로 드림테크를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김민석, 너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녀. 서류 뭉치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소리가 들렸다. 김민석 팀장은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사무실의 모든 직원들은 마치 자신들이 혼나는 것처럼 몸을 굳혔다. 박도준은 넥타이를 살짝 풀며 밖으로 나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며 소리쳤다. 케오피, 누가 커피 좀 가져와, 진한 걸로. 모두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한 곳으로 향했다. 한유진. 이런 일은 언제나 그녀의 몫이었다. 유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탕비실로 향했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박도준 상무의 기분이 최악일 때 그에게 무언가를 가져다 주는 것은 마치 굶주린 사자의 우리에 맨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았다. 그녀는 최고급 원두를 갈아 조심스럽게 커피를 내렸다. 그의 취향에 맞춰 설탕이나 크림 없이 아주 진하고 뜨겁게. 그녀는 컵을 들고 그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녀의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다.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그녀가 박도준의 책상으로 다가갔을 때 바로 그 순간이었다. 보고서를 수정하느라 정신이 없던 한 직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유진의 팔을 살짝 쳤다. 아즈. 짧은 비명과 함께 유진의 손에 들려있던 뜨거운 커피잔이 기울어졌다. 그리고 진한 갈색의 액체는 박도준이 방금 전에 다시 정리해서 올려놓은 드림테크 인수 제안서 최종본 위로 무자비하게 쏟아져 내렸다. 세상이 멈췄다. 사무실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들리는 것은 오직 책상 위로 떨어지는 커피 방울 소리와 최고급 종이가 뜨거운 액체를 빨아들이며 서서히 번져나가는 소름 끼치는 소리뿐이었다. 박도준의 시선이 아주 천천히 젖어버린 서류에서 한유진의 얼굴로 향했다. 그의 눈에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그리고 곧이어 그것은 활화산처럼 폭발하는 분노로 바뀌었다. 네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져 있었다. 유진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죄송합니다, 상무님.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이게 해결될 것 같아. 이게 어떤 서류인 줄 알아. 이 프로젝트에 수십 명의 목숨이 걸려 있고 회사의 미래가 걸려 있어. 그런데 너 같은 보잘것없는 인턴 나부랭이가 감히 이걸 망쳐. 그의 고함 소리에 유진은 몸을 움츠렸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참았다. 여기서 울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박도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성큼성큼 유진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유진은 비틀거리며 뒤로 몇 걸음 물러섰다. 이걸 어쩔 거냐고 묻잖아. 그는 바닥에 떨어진 걸레를 발로 툭 차서 그녀의 앞으로 보냈다. 그리고는 모두가 자신의 귀를 의심할 만한 말을 내뱉었다. 무릎 꿇어. 사무실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뭐라고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귀까지 먹었나? 무릎 꿇고 네가 저지른 짓을 네 손으로 직접 깨끗하게 닦아내. 한 방울도 남김없이. 박도준의 눈은 진심이었다. 그는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자신의 절대적인 권력을 확인하고 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것에서 오는 잔인한 쾌감을 만끽하고 있었다.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누군가는 불편한 듯 시선을 피했고, 누군가는 경악했으며, 또 다른 누군가는 흥미로운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은밀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은 없었다. 박도준에게 밉보이는 것은 곧 이 지옥 같은 경쟁에서 도태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침묵은 암묵적인 동조였다. 유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여기서 뛰쳐나가 버릴까? 아니면 그의 얼굴에 대고 소리라도 지를까 하지만 그 모든 충동의 끝에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얼굴과 산더미처럼 쌓인 빚, 그리고 절망적인 현실이 버티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박도준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았다. 그 대신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심연과 같은 고요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얼굴, 김민석 팀장의 비열한 표정, 그리고 방관하고 있는 모든 동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마치 사진을 찍듯 자신의 머릿속에 각인했다. 이것이 그들의 선택이었다. 그리고 유진은 천천히 무릎을 굽혔다. 그녀의 무릎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닿는 순간 박도준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는 승리자였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지금 그가 짓밟고 있는 것이 한낱 가난한 인턴의 자존심이 아니라 그 자신의 미래와 SJ그룹의 운명을 결정지을 거대한 폭풍의 스위치라는 것을. 유진은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바닥에 커피를 닦기 시작했다. 그녀의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이 분노 때문인지 굴욕감 때문인지 혹은 다른 무언가 때문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사무실의 조명등이 그녀의 머리 위로 무심하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그날 그 순간 한유진은 전략기획본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 이하의 존재로 낙인 찍혔다. 다음 날 아침 SJ그룹 45층의 공기는 어제와 사뭇 달랐다. 팽팽한 긴장감 대신 무언가 불안하고 술렁이는 기운이 감돌았다.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무언가에 대해 속삭이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김민석 팀장은 평소처럼 오만한 표정으로 사무실에 들어섰다. 그는 탕비실을 힐끗 쳐다보며 중얼거렸다. 어제 그렇게 개망신을 당했으니 그 인턴 야토우는 오늘쯤이면 울면서 사표 냈겠지. 역시 요즘 애들이란. 하지만 그의 예상과 달리 한유진의 자리는 그냥 비어있을 뿐 사직서나 개인 물품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찝찝한 기분으로 엘리베이터 홀 근처에 웅성거리고 있는 직원들에게 다가갔다. 아침부터 다들 모여서 뭐 하는 거야, 일 안 해. 그의 짜증 섞인 목소리에 직원들이 기를 터주었다. 그리고 김민석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한 장의 종이를 보게 되었다. 본부 중앙 게시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어있는 것은 회장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공식 인사위원회 공고문이었다. 제목은 전략기획본부 인력에 대한 특별 해고 조치. 그 내용은 지극히 간결하고 그래서 더 무자비했다. 이하 명시된 전략기획본부 인원 전원은 심각한 사규 위반 및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금일부로 전원 해고 조치한다. 모든 사내 접근 권한은 즉시 정지되며 보안팀의 안내에 따라 즉시 퇴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박도준 상무의 이름부터 시작하여 김민석 자신의 이름을 포함한 전략기획본부 팀원 34명의 이름이 빠짐없이 적혀 있었다. 명단의 마지막까지 몇 번이고 훑어보았지만 단 한 사람의 이름만은 보이지 않았다. 한유진. 이게 뭐야? 말도 안 돼. 누가 이런 장난을. 김민석의 목소리가 당혹감으로 떨렸다. 하지만 공고문 위쪽에 찍힌 붉은색 회장 직위는 이것이 장난이 아님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정장을 차려입은 건장한 보안팀 직원들이 사무실로 들어와 각 출입구를 막아섰다. 바로 그 순간 박도준 상무가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는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무세운 일이야. 시장 바닥도 아니고. 한 직원이 겁에 질린 얼굴로 그에게 공고문을 가리켰다. 박도준은 코웃음을 치며 게시판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해고 명단의 가장 위에 있는 것을 확인한 순간 그의 얼굴에서 자신만만한 미소가 그대로 얼어붙었다. 얼굴의 핏기가 순식간에 가시면서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다. 불가능해.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이건 조작이야. 누가 감히 나를 내가 누군 줄 알고. 그의 이성을 잃은 고함이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그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그가 평소 자신의 라인이라고 자랑하던 이사들, 사장단의 번호였다. 하지만 수화기 저편에서 들려오는 것은 차가운 통화 연결음 혹은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기계 음뿐이었다. 그가 믿었던 동아줄은 하룻밤 사이에 모두 끊어져 있었다. 상무님, 잠시 말씀 좀. 재열이 비켜. 너희들이 뭔데 날 막아. 보안팀 직원들이 정중하지만 단호한 태도로 그에게 다가서자 박도준은 그들을 거칠게 밀쳐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건물 전체를 호령하던 그의 권위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다. 사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직원들은 자신의 책상으로 달려가 물건을 챙기기 시작했고 여기저기서 울음과 고성이 터져 나왔다. 어제의 오만하고 냉정했던 엘리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폐잔병들의 처절함만이 남아있었다. 그들은 보안팀의 감시 아래 개인 물품이 담긴 상자를 하나씩 들고 쫓겨나듯 사무실을 떠나야 했다. 그 혼란의 와중에 누군가 중얼거렸다. 잠깐만, 인턴은 한유진은 어딨어? 명단에 그의 이름은 없잖아. 그 말에 모두의 동작이 잠시 멈췄다. 그랬다. 어제 모두의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그 가난하고 볼품없던 인턴. 모두가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녀의 이름만이 해고 명단에 없었다. 왜 도대체 어째서 그리고 그녀는 오늘 왜 출근하지 않은 것인가? 어제의 그 굴욕적인 사건과 오늘의 이 대규모 해고 사태 사이에 어떤 연관이라도 있는 것일까? 풀리지 않는 의문이 공포가 되어 남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번져나갔다. 어제 그들이 짓밟았던 존재가 이제는 그들의 운명을 손에 쥔 거대한 미스터리가 되어버렸다. 같은 시각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한남동의 최고급 펜트하우스. 어지러운 사무실의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이곳은 완벽한 고요함과 평화로움만이 가득했다. 미니멀하지만 최고급 가구들로 채워진 거실의 통유리창으로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햇살을 받으며 한 여자가 소파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는 값비싼 실크 파자마를 입고 있었고 단정하게 묶었던 머리는 자연스럽게 어깨 위로 흘러내렸다. 촌스러운 뿔테 안경도 주눅든 표정도 없었다.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지적이고 날카로운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이를 담고 있었다. 한유진이었다. 어제의 그 인턴과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그녀의 앞에는 SJ그룹 법무팀을 총괄하는 최진환 변호사가 태블릿 PC를 든 채 공손하게 서 있었다. 그는 국내 최고의 로펌에서도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지만 오직 한씨 가문에 대한 충성심으로 20년 넘게 SJ그룹을 지켜온 인물이었다. 아가씨 지시하신 대로 오늘 오전 9시부로 박도준 상무를 포함한 전략기획본부 인원 34명에 대한 해고 조치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최 변호사의 목소리는 지극히 정중했다. 유진은 찻잔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녀의 침착함은 오히려 상대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저항은 없었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인턴일 때에 불안하게 떨리던 음성과는 달리 낮고 차분했으며 흔들림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몇몇이 구두로 항의했으나 보안팀이 무리 없이 처리했습니다. 박도준은 몇몇 이사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이미 회장님의 직속 명령임을 통보해둔 상태였습니다. 감히 누구도 개입하지 못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검찰에 넘길 증거 자료들은요.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가씨. 횡령 배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부당거래 산업 스파이 행위까지. 박도준은 이번에 절대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할 겁니다. 최 변호사의 보고에 유진은 비로소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어제 제가 본 것은 그저 썩은 가지 몇 개를 쳐낸 것에 불과합니다. 최 변호사님, 이제부터는 썩어버린 뿌리를 뽑아낼 차례입니다. 그녀는 어제 사무실에서 자신을 향해 쏟아지던 경멸과 조롱, 그리고 방관의 눈빛들을 떠올렸다. 그것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었다. SJ그룹의 심장부가 얼마나 깊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방치하고 키운 것은 바로 박도준과 그 뒤에 숨어있는 거대한 카르텔이었다. 그녀의 할아버지이자 SJ그룹의 창업주인 한태웅 회장이 병상에 눕기 전 그녀에게 남긴 마지막 임무가 바로 이것이었다. 유진아, 내가 평생을 바쳐 일군 이 회사를 저 하이에나 같은 놈들에게서 지켜다오. 네가 이 하레비의 마지막 희망이다. 유진은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탁 하는 작은 소리가 고요한 펜트하우스에 유난히 크게 울렸다. 2단계 계획을 준비하세요. 그녀는 통유리창 밖으로 펼쳐진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할아버지가 건설한 제국, 그리고 이제 그녀가 정화해야 할 거대한 성이었다. 어제의 굴욕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일 뿐이었다. 가난한 인턴 한유진의 가면은 이제 벗겨졌다. 이제부터는 SJ그룹의 숨겨진 후계자 한유진의 이름으로 심판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전략기획본부에 대학살이 일어난 다음 날, SJ그룹 전체는 보이지 않는 폭풍에 휩싸였다. 직원들은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어제 쫓겨난 상사들의 비참한 뒷모습과 그 사건의 중심에 있는 미스터리한 인턴에 대한 소문으로 술렁였다. 이제 45층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버튼은 아무도 누르지 않았다. 한때 그룹의 심장이자 권력의 상징이었던 그곳은 이제 출입 금지 테이프가 둘러쳐진 유령의 층이 되어버렸다. 오전 10시 정각 전 직원에게 한 통의 내부 메일이 발송되었다. 회장 직속 특별감사, 태스크포스 TF 신설 및 운영에 관한 건 메일의 내용은 회장 직권으로 신설된 특별감사 TF가 향후 그룹 내 모든 부정부패와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게 되며 모든 임직원은 감사팀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불응하거나 방해할 시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서슬퍼런 경고도 덧붙여져 있었다.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타피의 수장이 누구인지에 쏠렸다. 외부에서 영입된 검찰 출신의 거물일까? 아니면 회장의 숨겨진 측근일까? 그들의 궁금증은 오래가지 않았다. 잠시 후 1층 로비에 여러 대의 검은색 세단이 멈춰 섰고 그중 한 대에서 한 여성이 내렸다. 그녀는 날카롭게 재단된 짙은 회색의 파워 수트를 입고 있었고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는 로비의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주변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켰다. 선글라스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표정은 차갑고 냉정했으며 온몸에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권위가 뿜어져 나왔다. 로비에 모여있던 직원들은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렇게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누구인데 그룹 보안팀 전체가 길을 터주며 호위하는 것일까? 어렴풋이 낯이 익다고 생각한 몇몇 직원도 있었지만 며칠 전 복사실을 오가던 초라한 인턴의 모습과 지금의 그녀를 연결시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변화가 너무나도 극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곧장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그녀가 누른 층은 불과 24시간 전까지만 해도 박도준의 왕국이었던 45층이었다. 한유진은 특별감사 TF의 본부로 지정된 45층 사무실의 문을 열었다. 어제의 아수라장이 말끔히 치워진 사무실에는 최진환 변호사가 선별한 소수의 정예 인력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국내 최고의 회계법인에서 스카우트된 포렌식 회계 전문가, 전직 국정원 출신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 그리고 대쪽깎기로 소문난 감사팀의 베테랑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한 회장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새로운 수장의 등장에 경의를 표하면서도 내심 그녀의 나이와 경험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유진의 첫마디에 그들의 의심은 눈 녹듯 사라졌다. 지금부터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박도준이 남긴 쓰레기를 치우는 것입니다. 유진은 회의실 중앙의 스크린에 지난 5년간 전략기획본부가 주도했던 모든 프로젝트 리스트를 띄웠다. 표면적인 장부는 의미 없습니다. 그들이 숨겨놓은 진짜 장부를 찾아야 합니다. 서버 접속 기록, 법인카드 사용 내역, 출입 기록, 암호화된 메신저 대화까지 지난 5년간의 모든 데이터를 샅샅이 훑어주십시오. 특히 공식적인 결제 라인을 거치지 않은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는 데 집중해 주십시오. 그녀의 지시는 막연하지 않고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핵심을 꿰뚫고 있었다. 마치 이 모든 부정을 손바닥 보듯 들여다본 사람 같았다. 팀원들의 눈빛이 경외감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유진은 팀원들에게 각자의 임무를 할당한 후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박도준이 쓰던 호화로운 책상과 의자를 모조리 치우게 하고 대신 간결한 디자인의 책상을 창가에 배치했다. 그리고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한 사람의 인사기록 카드를 화면에 띄웠다. 이원석, 현 기록물 관리실 실장. 그는 5년 전까지만 해도 그룹 내에서 가장 유능하고 청렴하기로 이름난 감사팀장이었다. 하지만 박도준이 주도하던 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비리를 파헤치려다 역풍을 맞고 그룹의 가장 한직인 기록물 관리실로 좌천되었다. 사실상 강제적인 퇴직 권고나 다름없는 인사 조치였다. 하지만 그는 회사를 떠나지 않고 묵묵히 먼지 쌓인 서류들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유진은 그가 필요했다. 박도준과 그의 세력들이 컴퓨터와 서버에서는 삭제했을지 몰라도 미처 파기하지 못했을 종이 기록의 행방을 아는 유일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녀는 이원석을 공식적으로 호출하지 않았다. 그랬다가는 박도준의 잔당들에게 정보가 새어나갈 위험이 있었다. 대신 그녀는 모두가 퇴근한 늦은 밤, 홀로 지하 3층에 위치한 기록물 관리실로 향했다. 거대한 서고는 빛이 거의 들지 않는 거대한 미궁과도 같았다. 퀴퀴한 종이 냄새와 먼지가 공기 중에 가득했다. 유진은 그 안쪽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불빛을 따라 걸어갔다. 낡은 책상 위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한 중년의 남자가 돋보기를 쓴 채 낡은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원석이었다. 이원석 실장님. 유진의 목소리에 그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는 처음 보는 젊은 여성이 어떻게 이곳까지 찾아왔는지 의아한 눈빛으로 그녀를 경계했다. 누구신지. 회장 직속 특별감사 TF팀장 한유진입니다. 감사라는 말에 이원석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다. 그에게 감사는 정의가 아니라 권력에 의해 패배한 쓰라린 기억이었다. 유진은 그의 경계심을 읽고는 권위적인 태도를 거두었다. 그녀는 그의 책상으로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늦은 시간에 찾아뵈어 죄송합니다. 실장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왔습니다. 내가 도울 일이 없을 텐데요. 보시다시피 전 그냥 먼지 쌓인 종이들이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이 배어 있었다. 5년 전 은평 뉴타운 개발 프로젝트 비리 의혹을 제기하셨었죠. 유진의 말에 이원석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것은 그가 감사팀장에서 쫓겨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박도준이 차명으로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했지만 그룹 상층부의 압력으로 조사는 중단되었고 모든 기록은 파기 명령을 받았다. 그걸 어떻게 실장님께서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박도준은 쫓겨났지만 그가 남긴 독버섯은 여전히 그룹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저는 그 뿌리를 뽑아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기록들은 대부분 삭제되거나 조작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미처 손대지 못한 진짜 기록이 필요합니다. 유진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동정이나 연민이 아닌 진실과 정의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실장님처럼 강직한 분들이 좌천되고 박도준 같은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회사는 미래가 없습니다. 저는 SJ그룹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려놓고 싶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실장님께서 저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십시오. 이원석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는 지난 5년간 잊고 있었다. 자신이 왜 이 싸움을 시작했는지, 권력에 굴복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이 먼지 구덩이에서 자신을 벌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오늘 이 젊은 여성의 눈에서 그는 잊고 있던 자신의 옛 모습을 보았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서고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유진을 이끌었다. 그곳에는 다른 서가들과는 달리 자물쇠로 굳게 잠긴 거대한 철문이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열쇠 꾸러미를 꺼내 그중 하나로 자물쇠를 열었다. 오랫동안 열리지 않았던 문이 무거운 소리를 내며 열렸다. 문 안쪽으로는 빛바랜 서류철들이 천장까지 닿을 듯 빽빽하게 쌓여 있었다. 모두 공식적으로는 파기 처리된 서류들이었다. 이원석이 먼지 쌓인 서류철 하나를 꺼내들며 말했다. 박도준은 이게 다 쓸모없는 종이 쪼가리인 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겠죠. 그가 유진을 돌아보며 나지막이 덧붙였다. 존기는 모든 것을 기억한다는 것을. 유진은 산더미처럼 쌓인 증거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이제 본격적인 사냥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한유진과 특별감사팀이 이원석 실장의 기억의 서고에서 밤을 새워가며 박도준의 비리 증거들을 퍼즐처럼 맞춰가고 있을 때 몰락한 왕국의 왕은 자신의 호화로운 성에서 분노에 찬 포효를 내지르고 있었다. 강남의 최고급 빌라 박도준의 서재는 값비싼 양주 냄새와 패배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방금 전 자신이 수년간 돈과 향응으로 관리해온 검찰 고위 간부와의 통화를 마친 참이었다. 그가 굳게 믿었던 마지막 동아줄이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도움의 약속이 아닌 차가운 경고였다. 박상무 이번 일은 내가 손을 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한태웅 회장이 직접 내린 명령이라고 하네. 회장 직속으로 무슨 괴물 같은 특별감사팀이 꾸려졌다더군. 쥐 죽은 듯이 엎드려 있게. 괜히 나까지 끌어들이지 말고. 뚝.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박도준은 손에 들고 있던 위스키 잔을 벽난로에 집어 던졌다. 쨍그랑반하는 파열음과 함께 수천만 원짜리 그림 위로 값비싼 술이 흘러내렸다. 배신자 새끼들. 그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자신이 정점에 있을 때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굴던 자들이 위기가 닥치자마자 꼬리를 자르고 도망치는 꼴이 역겨웠다. 하지만 분노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것은 누가 이런 일을 벌였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에서 오는 혼란과 공포였다. 한태웅 회장이 병상에 누워 사경을 헤맨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런 회장이 직접 말도 안 됐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그때 그의 뇌리를 스치는 한 장면이 있었다. 어제 자신의 발밑에서 커피를 닦던 그 인턴. 아무런 감정도 담겨있지 않던, 그래서 오히려 섬뜩하게 느껴졌던 그녀의 눈빛. 설마, 아니 불가능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터무니없는 상상을 지워버렸다. 날 이렇게 끝낼 순 없어. 절대로. 박도준의 눈에 도끼가 서렸다. 이대로 모든 것을 잃고 감옥에 갈 바에야 차라리 판 전체를 엎어버리기로 결심했다. 자신을 무너뜨린 정체불명의 그 누군가와 자신을 배신한 SJ그룹 전체를 물고 늘어져 함께 진흙탕으로 끌고 들어갈 생각이었다. 그의 방역은 조용하고 치밀하며 그리고 잔인하게 시작되었다. 다음날 오후 45층 감사팀 사무실이 발칵 뒤집혔다. 팀장님, 외부에서 서버 방화벽에 대한 무차별 대입 공격, 브루트 포스 어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증거 데이터를 삭제하기 위한 킬 스위치 프로그램을 심으려는 시도입니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인 안 실장이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의 임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유진은 즉시 그의 자리로 달려갔다. 모니터에는 수십 개의 알 수 없는 코드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상대는 단순한 해커가 아니었다. 군사급 보안 시스템을 뚫으려고
시도할 정도의 실력을 가진 전문가였다. 막을 수 있겠습니까? 유진이 침착하게 물었다. 초회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공격이 너무 거셉니다. 5분, 아니 3분 안에 역추적해서 IP를 차단하지 못하면 데이터 보관 서버가 전부 파괴될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가득했다. 1분 1초가 피를 말리는 시간이었다. 유진은 안 실장의 어깨 너머로 복잡하게 얽힌 코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안 실장님, 메인 프레임으로 들어오는 게이트웨이 3번을 열어주세요. 일부러 길을 터주는 겁니다. 네, 팀장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적에게 문을 열어주는 꼴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방어에만 집중할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 허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3번 게이트로 유인한 다음 미리 설치해둔 트랩으로 공격자의 시스템에 역으로 침투해서 무력화시키세요. 안 실장은 잠시 망설였지만 유진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고는 결심한 듯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위험천만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했다. 몇 분 후 안 실장이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몸을 기댔다. 성공했습니다. 공격자 IP는 우크라이나의 서버를 경유한 것으로 나오지만 추적 결과 국내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신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박도준이 고용한 용병 해커인 것 같습니다. 유진의 예측이 정확히 들어맞았다. 박도준이 디지털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첫 번째 카드를 꺼내든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시도는 유진의 대담한 역습에 의해 막혔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꼬리를 잡히는 결과만 낳았다. 디지털 공격이 실패하자 박도준은 두 번째 방법, 즉 심리전에 돌입했다. 며칠 지나지 않아 SJ그룹 내부 메신저와 익명 게시판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악성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다. 새로 부임한 특별감사팀의 한유진 팀장이 사실은 적대적 M&A를 노리는 외국계 펀드에서 심은 스파이라는 소문, 혹은 그룹 내 다른 고위, 임원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대가로 그 자리에 앉았다는 추잡한 소문이었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며 유진의 권위와 신뢰도에 흠집을 냈다. 몇몇 직원들은 그녀를 마주칠 때마다 노골적으로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고 내부 고발을 망설이던 사람들은 더욱 입을 굳게 닫아버렸다. 감사팀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그녀를 고립시키려는 비열한 수법이었다. 팀원들이 분개하며 대응을 건의했지만 유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소문 무시하세요. 우리의 무기는 소문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증거를 찾는 데만 집중하십시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박도준이 보내는 또 다른 경고 메시지라는 것을. 그리고 그의 다음 수는 훨씬 더 위험하고 직접적일 것이라는 사실도. 이원석 실장이 가져온 파기된 서류들 속에서 유진의 팀은 마침내 박도준의 비자금 흐름을 증명해줄 결정적인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재무팀의 김영수 과장. 그는 박도준의 압력에 못 이겨 수십 차례에 걸쳐 불법적인 자금 이체를 직접 처리한 실무자였다. 그의 증언만 확보한다면 박도준의 숨통을 완전히 끊을 수 있었다. 유진은 최진환 변호사와 함께 김 과장을 조용히 만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박도준은 그들보다 한 발 빨랐다. 그날 밤 야근을 마치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간 김영수 과장의 앞을 건장한 남자 2명이 막아섰다. 김영수 씨 맞으시죠? 그들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고 눈빛은 살벌했다. 김 과장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누구십니까? 우리가 누군지는 알 필요 없고. 한 남자가 그의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었다.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른 남자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다. 그의 어린 딸이 유치원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가족이 참 예쁘네요. 이 예쁜 가정이 깨지는 걸 원치 않으실 텐데. 그렇죠. 남자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가웠다. 당신은 박도준 상무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했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혓바닥을 잘못 놀리면
당신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유치원에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남자들은 그의 귓가에 마지막 경고를 속삭인 후 어둠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김영수 과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다음 날 유진의 팀에서 김 과장에게 연락을 취했을 때 그는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고 잠적한 후였다. 결정적인 증인이 박도준의 비열한 협박에 의해 사라져버린 것이다. 보고를 받은 유진은 처음으로 표정을 굳혔다. 상황이 그녀의 예상을 뛰어넘어 위험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박도준은 단순한 부패한 기업인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폭력과 협박도 서슴지 않는 선을 넘어버린 범죄자였다. 이것은 더 이상 서류와 장부만으로 싸우는 깨끗한 전쟁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목숨이 위협받는 진흙탕 싸움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45층 집무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그녀의 차가운 눈동자에 비쳤다. 조용하고 은밀하게 부정을 파헤치려던 처음의 계획은 이제 무의미해졌다. 박도준이 먼저 선전포고를 해왔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에 걸맞게 응수해줄 차례였다. 유진은 수화기를 들었다. 조혜 변호사님, 계획을 변경해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방어가 아니라 공격입니다. 박도준이 김영수 과장을 협박하여 증인석에서 끌어내렸다고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때 그는 한유진이라는 상대가 얼마나 치밀하고 무서운 전략가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쳐놓은 덫에 사냥감이 걸려들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그 자신이 더 거대한 덫의 중심으로 걸어 들어온 것에 불과했다. 한유진의 집무실 그녀는 최진환 변호사와 보안팀장에게서 보고를 받고 있었다. 김영수 과장과 그 가족은 현재 안가, 안자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박도준 측에 협박이 있기 이틀 전 저희 팀에서 먼저 접촉하여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보안팀장의 보고에 최 변호사가 감탄한 듯 유진을 바라보았다. 유진은 박도준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완벽하게 예측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박도준이 자신의 약점을 가리기 위해 가장 먼저 핵심 실무자를 제거하려 들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그녀는 공식적으로 김 과장을 접촉하기 전에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그의 신변을 먼저 확보하는 대담한 수를 두었다. 그녀의 팀은 김 과장에게 박도준의 몰락이 이미 정해진 수수님을 알리고 그가 저지른 불법 자금 이체에 대한 증거 자료 일부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와 그의 가족의 완전한 안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회유와 설득을 통해 그를 내부 고발자로 돌아서게 만들었다. 김 과장의 사직과 잠적은 박도준을 안심시키고 그의 추가적인 악행을 유도하기 위한 잘 짜인 연극이었던 것이다. 김 과장님은 지난 5년간 박도준의 지시로 처리했던 모든 불법 거래 내역을 진술했으며 결정적인 증거의 위치에 대해서도 증언했습니다. 박도준은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목을 겨눌 가장 날카로운 칼을 한유진에게 쥐어준 셈이었다. 김영수 과장이 지목한 결정적인 증거는 종이 서류가 아니었다. 그것은 박도준이 스위스 은행의 보안 시스템을 본떠 직접 구축한 유령 서버에 숨겨진 비밀 장부 파일이었다. 김 과장은 그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여러 개의 키케이 중 일부만을 알고 있었다. 이제 공은 다시 사이버 보안팀의 안 실장에게 넘어왔다. 이건 단순한 암호화 파일이 아닙니다. 여러 개의 데이터 조각으로 나뉘어 전 세계의 클라우드 서버에 흩어져 있고 정해진 시간마다 저장 위치를 바꾸는 데이터 카멜레온 방식입니다. 모든 조각을 제 시간에 모으고 정확한 순서로 조합하지 못하면 데이터는 영원히 자동 파기됩니다. 안 실장의 얼굴에 처음으로 난처한 기색이 떠올랐다. 하지만 유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지난번 해킹 공격 때 적의 시스템에 침투해서 확보한 데이터가 있죠. 그 안에 분명 단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김 과장님이 알려준 접속키를 조합하면 나머지 퍼즐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녀의 지시에 따라 팀은 다시 한번 불가능해 보이는 디지털 요새 공략에 나섰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사투 끝에
마침내 그들은 굳게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데 성공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단순한 비자금 장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SJ그룹의 고위층을 거미줄처럼 엮고 있는 악의 카르텔 명단 그 자체였다. 장부에는 박도준이 지난 수년간 조성한 수천억 원의 비자금 내역과 그 사용처가 날짜별 인물별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정재계 유력 인사들에게 건네진 뇌물 리스트.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와 함께 비자금을 나눠 가진 SJ그룹의 다른 고위 임원들과 현직 사회이사들의 이름까지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다는 점이다. 그들은 박도준의 울타리 안에서 함께 부패의 열매를 나누어 먹으며 서로의 약점을 감싸주고 있던 한 통속이었던 것이다. 뱀 한 마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 아래에 독사소굴이 통째로 있었군. 최진환 변호사가 분노와 허탈함이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유진은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핵폭탄급 무기를 손에 넣었다. 하지만 그녀는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았다. 뱀 소굴을 한 번에 섬멸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야 했다. 그녀는 심리적인 압박을 통해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방법을 택했다. 다음 날부터 특별감사팀은 비밀 장부에 이름이 오른 임원들의 부서를 대상으로 한 표적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는 지극히 평범한 형식을 취했지만 감사팀이 던지는 질문들은 비정상적으로 날카롭고 핵심을 찔렀다. 마치 모든 정답을 알고 있으면서 확인만 하는 듯한 감사 방식에 해당 임원들은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5년 전 체결했던 러시아 유전 개발 사업의 컨설팅 비용이 왜 갑자기 2배로 증액되었는지 소명해 주십시오. 재작년에 인수한 바이오 자회사의 실적이 전무한데 R&D 투자금은 계속해서 집행되고 있군요. 이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부패한 임원들은 식은땀을 흘렸다. 감사팀의 질문들은 정확히 그들이 비자금을 조성했던 통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전화를 걸어 책임을 떠넘기고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박도준이 꼬리를 잡혔고 이제 그 불똥이 자신들에게 튀었다고 생각한 것이다. 견고해 보였던 그들의 범죄 동맹은 의심과 공포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내부에서부터 붕괴하기 시작했다. 박도준은 미칠 지경이었다. 자신을 따르던 하이에나들이 이제는 자신을 물어뜯으려 덤벼들고 있었다. 해커는 실패했고 증인 협박은 소용이 없었다. 사방이 벽으로 막힌 듯한 기분이었다. 그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 마지막 발악을 준비했다. 해외로 도피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는 비밀리에 브로커와 접촉하여 밀항을 준비하는 한편 자신을 배신한 자들과 함께 자폭하기 위해 비밀 장부에 원본 파일이 담긴 USB를 들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움직임은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말을 움직이는 유진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박도준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심야의 공항으로 향하는 길목. 그의 차는 아무런 경고도 없이 여러 대의 검은색 차량에 의해 둘러싸였다. 유진의 보안팀이었다. 동시에 최진환 변호사가 법원을 통해 발부받은 출국금지 명령서와 자산 동결 조치가 그의 모든 돈줄을 막아버렸다. 그는 완벽하게 고립된 것이다. 이제 모든 카드는 한유진의 손에 들어왔다. 비밀장부 핵심 증인의 진술, 그리고 박도준의 비열한 방역 시도와 해외 도피 기도에 대한 증거까지. 사냥은 끝났다. 유진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포획된 맹수처럼 무력하게 앉아있는 박도준의 사진을 보고받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최진환 변호사를 불렀다. 이제 때가 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지막 심판을 내리는 신의 목소리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세요. 이 명단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전하십시오. 유진은 최 변호사에게 한 장의 종이를 건넸다. 그곳에는 박도준을 포함한 독사 소굴의 모든 구성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마지막 무대에 막이 오르고 있었다. 심판의 장소는 모든 비리가 시작되었던 바로 그 이사회 회의실이었다.
SJ그룹의 이사회 회의실은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심장부 중 하나였다. 최고급 마호가니 원목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테이블과 최고급 가죽 의자, 그리고 벽에 걸린 역대 회장들의 초상화는 이곳이 지닌 권위와 역사를 말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이 신성한 공간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살벌했다. 한유진이 소집한 긴급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모여든 이사들과 고위 임원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의심이 가득했다. 그들은 서로 억지 미소를 지으며 안부를 물었지만 눈빛은 끊임없이 상대를 탐색하고 있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오늘 이 자리가 평범한 회의가 아닐 것이라는 것을.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그때 회의실 뒷문이 열리고 보안팀에 의해 이끌려온 박도준의 모습을 드러냈다. 며칠 만에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도끼서린 채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파멸시킨 적의 정체를 이 자리에서 반드시 밝혀내고 물귀신처럼 모두를 끌고 함께 가라앉을 작정이었다. 비밀 장부에 이름이 올라있던 다른 임원들은 박도준의 등장에 사색이 되어 애써 그와의 시선을 피했다. 잠시 후 회의실 정문이 열리고 한유진이 최진환 변호사와 안 실장을 대동한 채 들어섰다. 그녀는 좌중을 한번 쓱 훑어본 후 망설임 없이 테이블에 가장 상석 전통적으로 회장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로 걸어가 앉았다. 몇몇 이사들의 얼굴에 불쾌한 기색이 스쳤지만 감히 누구도 그녀의 행동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그녀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철한 카리스마가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고 있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식적인 인사말과 함께 유진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힘이 있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감사팀의 초기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우리 SJ그룹의 미래를 좀먹는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최종적인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정리라는 단어에 몇몇 임원들의 어깨가 움찔했다. 박도준이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비웃으며 끼어들었다. 정리 당신이 뭔데? 감히 정리를 운운하는 거지. 정체도 근본도 없는 여자가 어디서 굴러 들어와서 회사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당신 뒤에 누가 있는지 무슨 목적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전부 밝혀. 그의 발악에 가까운 고함에도 유진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그녀는 박도준을 잠시 응시하다가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는 듯한 무심한 시선으로 외면했다. 그리고는 안 실장에게 고갯짓했다. 안 실장이 노트북을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연결하자 피닉스 프로젝트 비정상적 자금 흐름 분석이라는 제목의 첫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다. 유진은 검사처럼 단 하나의 감정도 씻지 않은 목소리로 증거를 나열하기 시작했다. 박도준 전 상무는 피닉스 프로젝트라는 유령 프로젝트를 통해 지난 5년간 총 300억 원의 회사 돈을 횡령했습니다. 자금은 그가 차명으로 설립한 10여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세탁되었으며 스크린에는 박도준의 지시가 담긴 녹취록 전문, 그의 차명 계좌로 돈이 흘러 들어간 은행 거래 내역 자금 세탁 과정을 도식화한 차트가 차례대로 나타났다.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치밀해서 반박의 여지조차 없었다. 거짓말이야. 전부 조작된 거야. 이건 음모라고. 박도준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유진은 그의 발악을 가볍게 무시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박도준 전 상무의 범죄는 혼자서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그의 탐욕이 가능했던 것은 그에게 협력하고 그의 범죄를 눈감아준 내부의 공모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순간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바로 그 비밀 장부의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 위에 현재 회의실에 앉아있는 몇몇 임원들의 이름이 붉은색으로 하이라이트 되기 시작했다. 강영철 부사장님. 장부에는 러시아 유전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박도준에게서 50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군요. 맞습니까? 최정훈 재무담당 이사님. 박도준의 처남이 대표로 있는 유령 컨설팅 회사에 200억 원의 용역비를 부당 지급한 결제 서류에 직접 서명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유진이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할 때마다 지목된 임원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나는 몰랐소. 박 상무가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저건 모함이야. 나는 결백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추악한 모습이 연출되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그들의 검은 유착관계가 절대적인 증거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소란이 극에 달했을 때 유진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다. 모두 강요에 못 이겨 한 일이라고 주장하시는군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그 강요를 받았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그녀의 말과 함께 회의실 문이 열리고 굳은 표정의 김영수 과장이 걸어 들어왔다. 박도준을 비롯한 비리 임원들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사라진 줄 알았던 증인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난 것이다. 김영수 과장은 떨렸지만 용기를 내었냐 이사들 앞에 섰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박도준과 다른 임원들의 지시로 어떻게 장부를 조작하고 불법 자금을 이체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가족이 어떤 협박을 받았는지에 대해 막힘없이 증언했다. 그의 증언은 비밀 장부의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뒷받침하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모든 것이 끝났다. 박도준은 김영수 과장을 망연자실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오만함과 도끼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패배한 짐승의 공허함만이 남았다. 그의 거짓된 성은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듯 몸을 기댔다. 모든 소란이 잦아들고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을 때 유진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저는 특별감사 TF팀장의 권한이자 한태웅 회장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모든 권한을 사용해 이 시간부로 SJ그룹에 대한 배임 및 횡령 직권 남용 등의 범죄 행위를 저지른 아래 인원 전원을 즉시 파면 조치합니다. 그녀는 비밀 장부에 있던 모든 임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다. 그것은 마치 사형 선고문과도 같았다. 이름을 모두 읽은 그녀는 회의실 문 쪽을 바라보았다. 초회 변호사님, 문을 열어주시죠. 최진환 변호사가 문을 열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회의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이사회 회의실에서의 재판은 끝났다. 이제 법의 심판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했던 막강한 권력자들은 검사들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것을 들으며 수갑을 찬 채 무력하게 끌려나갔다. 결백을 주장하던 다른 이사들은 겁에 질린 채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유진은 테이블 상석에 서서 할아버지의 회사를 좀먹던 독버섯들이 뿌리째 뽑혀 나가는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마침내 그녀의 승리로 막을 내리고 있었다. 이사호의 숙청. 사건 이후 몇 주가 흘렀다. SJ그룹의 대규모 비리 스캔들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언론은 연일 대서특필했고 정재계는 거대한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갔다. 하지만 대중의 반응은 비난이 아닌 오히려 환호에 가까웠다. 부패한 재벌, 3, 4세들의 갑질과 비리가 만연한 시대에 스스로의 치부를 도려내는 SJ그룹의 과감한 자기 정화는 신선한 충격이자 희망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졌다. 초반에 잠시 폭락했던 SJ그룹의 주가는 오히려 경영 투명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수직으로 상승했다. 그룹 내부의 공기도 완전히 바뀌었다. 박도준의 공포정치 아래에서 숨죽이고 있던 직원들은 이제 어깨를 펴고 활기차게 복도를 걸었다. 두려움과 불신이 사라진 자리에는 조심스러운 낙관과 건강한 에너지가 채워지기 시작했다. 유령의 층이 되었던 45층은 새로운 미래를 위한 혁신전략본부로 재탄생하기 위해 리모델링에 들어갔다. 법의 심판대에 오른 박도준과 그의 공범들은 한유진의 특별감사팀이 넘긴 차고 넘치는 증거 앞에서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도 그들의 변호를 포기했고 그들은 결국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으며 역사의 뒤양일로 쓸쓸히 퇴장했다. 정의는 더디지만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증명하듯이, 그리고 이 모든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한유진이 있었다.
그녀는 공식적으로 SJ그룹의 부회장으로 임명되었다. 할아버지인 한태웅 회장이 아직 병상에서 회복 중이었기에 그녀가 실질적으로 그룹 전체를 이끄는 총사령관이 된 것이었다. 그녀의 첫 번째 공식 업무는 정리가 아닌 복원이었다. 그녀는 박도준의 세력에 밀려 부당하게 좌천되거나 퇴직을 강요당했던 유능하고 정직한 인재들을 다시 불러 모았다. 그리고 그중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이원석 실장이었다. 유진은 직접 지하 3층에 먼지 쌓인 기록물 관리실로 그를 찾아갔다. 실장님, 이제 그만 햇볕이 드는 곳으로 나오셔야겠습니다. 그녀는 이원석에게 그룹의 모든 감시와 견제 기능을 총괄하는 회장 직속의 독립기구인 정도청도 경영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직을 제안했다. 그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원칙과 정의에 따라 그룹을 감시하는 막중하지만 명예로운 자리였다. 이원석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잃어버렸던 신념과 명예를 되찾았다는 사실에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다. 그의 복귀는 그룹 전체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이제 SJ그룹에서는 실력과 청렴함만이 유일한 평가 기준이 될 것이라는 선언이었다. 며칠 후 한유진은 그룹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취임 연설을 위해 본사 대강당의 연단에 섰다. 수천 명의 직원들이 강당을 가득 메웠고 전국의 모든 지사와 공장에서도 생중계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모두가 궁금해했다. 베일에 쌓여있던 새로운 리더가 과연 어떤 비전을 제시할 것인가. 그녀는 이사회 때의 얼음 같던 파워 수트 대신 부드러우면서도 신뢰감을 주는 네이비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SJ그룹 가족 여러분, 한유진입니다. 그녀의 첫 마디는 담담했지만 강당 전체를 집중시키는 힘이 있었다. 저는 복수를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중요하지만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는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픔은 우리가 더 건강하고 강한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성장통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녀는 복수나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 미래와 희망을 이야기했다. 지금까지 우리의 성공이 이익이라는 하나의 잣대로만 평가되었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성공은 정도, 정더라는 또 다른 잣대로 함께 평가될 것입니다. 투명한 경영, 공정한 기회, 그리고 상호 존중. 이것이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SJ그룹의 핵심 가치입니다.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주인이 되는 우리의 시대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잠시의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곧이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강당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의례적인 박수가 아니었다. 직원들은 진심으로 새로운 리더의 탄생을 환영하고 그녀가 만들어갈 새로운 시대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날 밤 유진은 할아버지의 집무실, 이제는 그녀의 집무실이 된 곳에 홀로 서 있었다.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발 아래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유리창에 비친 그녀의 모습 위로 허름한 옷차림으로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던 인턴의 모습이 희미하게 겹쳐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둘 중 하나가 아니었다. 굴욕을 견뎌낸 인턴의 강인함과 제국을 이끄는 부회장의 지혜를 모두 품은 하나의 완성된 존재였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병상에 있는 할아버지였다. 유진아, 아직 힘이 없었지만 더없이 자랑스러움이 가득한 목소리였다. 네, 할아버지, 저예요. 잘 해냈다, 내 강아지. 이제 마음이 놓이는구나. 푹 쉬세요, 할아버지. 이제부터는 제가 이 제국을 지킬 테니까요. 전화를 끄는 유진은 다시 한번 도시를 바라보았다. 어깨를 짓누르는 책임감의 무게가 느껴졌지만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가장 밑바닥의 절망과 가장 높은 곳의 고독을 모두 경험했다. 그리고 그 경험은 그녀를 그 누구보다도 강하고 현명한 리더로 만들었다. 가난한 인턴 한유진의 이야기는 끝났다. 이제 위대한 리더 한유진의 시대가 막 시작되고 있었다.